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조기 대선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요.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바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헌정 질서의 회복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들의 해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갈등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들을 이제 마련해가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이 대선이 보여준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정치적인 신호에 대해서 각 정치권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정준이의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은 또 전에도 한번 또 모셨고요. 그때는 이제 탄핵 초반이었고, 조기 대선 일정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나누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대선 이후를 논의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현장에서 너무 바삐 뛰셔서 당분간 못 뵙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려까지 했던 분입니다. 박진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민입니다. 얼굴이 많이 타셨죠? 예, 얼굴. 제가 평상시 선크림 바르는 걸 좀 게을리하는 건데 이번에는 진짜 꼼꼼히 발랐는데도 바르셨어요?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선이 이제 6월이잖아요. 5월 말에서 6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참 햇볕이 되게 세더라고요. 네. 좀 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바깥으로 많이 안 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제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서 막 다양한 메시지 주셨고 또 소중한 분석 주시는 분인데요. 서복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선거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뭔가 활동을 좀 하셨나요? 한 게 없지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 지켜본 결과들이 아마 여러 가지 또 재미난 그런 의견으로 또 주실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일단 서 교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읽으셨는지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선거사도 새로 썼다. 정말 경이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이롭다라는 의미는? 이번 이제 투표율이 79.4%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인구 규모에서 지난번에 77.1%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근데 여기에 2.3%가 더 올라갔는데 그 2.3%의 프로테이지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역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수 기준으로 한 117만여 표가 더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치가 2025년 총 투표수 중에 한 3.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선거인 수는 19만 4천 명밖에 승가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투표 안 했던 그렇죠. 분들의 안 하던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상당수가 되고 나왔다. 이게 일단 놀라운 거다. 이분들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나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우리 17개 광역 중에서 선거인 수가 줄었는데 네. 투표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지역이 8곳이나 돼요. 예. 그럼 두 배로 는 셈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영남 지역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 선거인 수로는 한 2,364명 네.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네. 근데 투표자 수가 3만 표가 넘게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보시면 부산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선거인 수가 5만 5천 명이나 줄었어요. 5만 6천 명 정도가. 그런데 투표 수는 4만 5,50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경남은 3만 3천 명, 3만 4천 명 정도가 선거인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투표 수는 3만 3천 명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합하면 6만 6천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투표 안 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이번 결과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전율이 생길 정도로 예.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거인 수가 19만 4천 명이 늘었는데 투표자가 117만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난번보다 더 얻은 표수가 114만 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새로 늘어난 투표자 수의 한 8할이나 9할 정도가 지금 대통령한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내란의 위기감 속에서 평소에 적어도 지난번 선거에는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이 나와서 이 찍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론 아주 단순하게 이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새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분들의 표의 상당 부분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표가 흡수되었다. 쓸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죠. 예. 수치로만 놓고 물론 보면. 이제 중간에 바꾸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그렇죠. 그러겠지만 예, 예. 수치상으로 보면 예. 그리고 사실 한 3년이지만 지금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새로 유권자가 되신 분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역동성이 선거인수 변동에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도 몇 배가 뛰어넘는 분들이 투표장에 새로 나오신 거예요. 예. 그 새로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 국면에 대한 위기감을 예. 느끼고 뭔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일 것 같죠.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지역에 가서 부울경 지역에서 이 투표 동료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란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에 어떤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총수 대비 투표율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다른 데서 언급되지 않은 이런 분석을 또 새롭게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어떠세요? 뭐 확실히 뭐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활성화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울경 쭉 다녔었고 또 대구 경북도 쭉 다녔었는데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 말이 보수도 결집을 하는데 예. 보통은 보수가 결집하면 우리 쪽이 기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쪽도 기세가 안 꺾이고 기세상으로 보면은 전에 없이 팽팽한 분위기. 요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분석하기 전에는 대구나 뭐 경북, 특히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솔직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못 미쳤을 뿐이라는 거지. 확실히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보더라도 우리 당이 과거보다 더 많이 얻은 건 사실이에요. 네. 부울경, 대구, 경북.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결과 나올 때쯤에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를 좀 듣고 제가 약간 귀에 거슬렸던 게 지역구도가 사라지는 듯 했더니 다시 또 나오고 생겼다. 있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되게 관습적으로들 많이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보수 세력들의 이제 그러니까 보수적 지역들의 공고화는 여전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되게 이걸 표면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미리 해석을 제대로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구도는 유지된다라든지 예, 예. 또는 뭐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유권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예, 예. 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이제 이 내란을 일으켰던 전 집권당의 네. 분들이 잘못 오독을 하고 대안을 내게 되거든요. 네. 이른바 네. 윤상현 의원식 예. 대응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다 근데 있는다. 이런 결과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입니다. 네.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 제가 이제 다녀보면 대구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씀 안 하세요. 네. 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것이 투표로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혹시나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오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된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네. 순간 아마 1, 2년 내에 급속도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 민심은 되게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크게 움직이는 바다 밑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 네.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현장을 정말 누비셨는데, 예. 전국을 또 누비셨잖아요. 예. 거기서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건 아까 지역별로는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 과거와 달리 우리 쪽 지지세가 안 꺾이고 선거
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드러났었고 그게 일부 투표에서 드러난 것 같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닥 민심은 이 보수 정권에 대한 굉장한 불만들이 있었어요. 네. 대구든 뭐 어디든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정부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막 이런 얘기는 다 하셨거든요.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들이 많다는 예. 거였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관련돼서도 제가 뭐 울산에서 온 청년, 광주에서 올라온 청년, 뭐 실제 내려가서 보기도 하고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렇다고 이분들이 서울로 와서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이더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동안 이게 노동 형태가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거를 제대로 못한 게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 거의 300만 명 가깝게 부업으로 하시는 분 포함하면 라이더업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런 데 관심 안 가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해야 될 일 많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 많고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지역 분권에 관련해서든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해서든 뭐 여러 가지요. 새로운 노동 형태. 복지제도 네. 뭐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권에서 일을 게을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 대선 때. 네. 이번에 그 내란 국면에서 많은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그렇죠.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선 투표일 날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 그 휴무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요구였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된 거예요. 네. 압박이 좀 있으니까 좀 확실히. 하다 보니까 그냥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노동계 쪽에서는 이분들의 투표권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벌써 수십 년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한 만큼 유권자분들은 체감을 하실 거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박 의원께서도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닥 민심의 방향, 흐름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 당도 놓치면 우리 당이 더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집권당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고 하셔서 저희들한테 표를 많이 주셨던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네. 받았거든요. 네. 무서우시죠? 네. 이제는 이분들 못 버틸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예.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분들. 네. 어떻게 폭발을 하든 포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로 되실 것 같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는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데 그렇죠. 안 된다 이거는 네. 사회 불만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던가 만대로 포기하던가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부분도 또 같이 뒤에서 좀 나눠보면 딱 좋을 얘기인데 첫 번째 이제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애매한 수치예요. 내부 반란이 일어나기도 안 좋고. 예, 그렇다고 그대로 밀고 가면 아까 같은 경우처럼 사실 변할 게 없어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그간의 정치 현장에서 남발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실제 그 진정한 의미하고 꼭 연결이 돼서 유권자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를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저희 책이 활용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조직이나 사물이 정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이 정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꽃도 아주 화려하게 피고 그 다음에 확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간당간당 서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에 내란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에 투표를 한 분이 상당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크게 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저희 정치학하고 이런 업자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연애하고 비슷해요. 예. 썸을 타야지 연애를 하잖아요. 일종의 밀당. 그렇죠. 근데 지금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하고 썸을 안 타본 유권자들은 연애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지금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떠올리게 되냐면은 19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당시에 아마 이인재 후보가 19.2%인가 네. 얻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인재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이 어떤 구술들을 하냐면 내가 이인재가 좋아 찍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마 그 김대중 후보는 못 찍겠더라. 그래서 찍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때 알고 찍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김대중 씨가 당선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내 손이 거기는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이인재를 찍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 중에 상당수도 그런 표가 있다. 예. 특히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이 이렇게까지 못 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자산이라고 온전히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 예.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리 제가 연애하고 비슷하다라는 게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날 배신했어도 헤어질 때까지 고민 많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또 바로 딴 사람하고 연애 못 해요. 휴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고민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수 유권자분들의 상당수가. 예. 예. 이분들이 내란도 잘못됐고 대통령은 탄핵당에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일당 독재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도 갖고 그렇죠. 국회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식해낼 수 있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과를 제대로 해석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점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벌써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시면서 당권 경쟁 들어가 계신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당이 분당을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는 예. 겁니다. 분당도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럼요. 예. 근데 그럴 에너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이렇게 모이셔서 안으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조직은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문 닫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안타까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최소 3세력 이상이 지금 당권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 일당 독재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해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밖에 한 군데 모여 있는 이유를 못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일당 독재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보타지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조건에 있으면 이분들이 미결정 상태로 계속 사보타지를 하게 협상을 돼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네. 이 현상이 똑같이 2017년 우리가 보궐선거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그랬어요. 예. 당시 돌이켜보시면 그때도 개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그 정부에서 개헌안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내놓으면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그 당이 개헌안을 못 만들어요. 예. 그리고 당시 얘기가 됐던 어떤 개혁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을 때도 계속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의총해야 된다. 아직 결정 못했다. 항상 그랬는데. 보름만 그냥 의정하고 와서 또 예, 결정 못하고. 결정 못하고. 네. 그게 뭐냐면 결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경로로 갈 수 네. 있다는 겁니다. 서 교수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실정했고 내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대단히 반민주적 절차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찍은 수가 이 정도가 되는 건 그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가 않다. 예, 아직까지 헤어지지 못하겠어서 남아있는 분들이 많다. 예. 제3 후보로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 만난 파트너는 좀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만난 분들 중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구의 시장에 가서도 그 상인분들이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2번을 지지해.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 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해라든지 그렇죠. 다 똑같은데 뭐 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무섭다라는 표현이 종종 무섭다는 나와요. 표현이 그렇죠. 종종 나오고 그게 아까 일당 족제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다녔다니까요. 아까 그것의 실천적 결과 결국 세 번째 함의가 당분간은 사보타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 분열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일당 독재로 물어붙이고 뭔가 협상하자 그러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건데 이게 되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그다지 크게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면. 네. 뭐 아시다시피 입법은 과반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그렇죠. 낳는 제도 개선은 그래도 여야가 뭔가 뜻을 합쳤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여야 합의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대하거나 비판만 하거나 계속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법안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하겠지만 큰 변화를 낳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생기겠죠. 야당에서 좀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렇다면 이제 한동훈 씨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할까? 또는 이준석의 신당과 개혁신당과 어떤 연합 내지 그 관계를 설정할까? 이른바 친윤들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당권파로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관심들은 또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동학을 볼 때, 결속력 있는 개파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느 데든 친윤이든 비윤이든. 예. 이분들은 지금 각자 도생 상태인데, 다만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 몇 분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정부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장에 있는 세력이 큰 이제 일종의 경향성으로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결속력 있는 분파가 있으면 그래도 내부적으로라도 협상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A팀, B팀 하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도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파를 대상으로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계육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권자들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분들하고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겁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보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국정 운영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그분들 자체하고는 지금 구조적으로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지도부가 있고 그 지도부와 이제 책임감 있는 협상을 하는 형태를 가지기란 기대하기 대단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변화 가능성은 있고 그 변화 가능성의 경우에 따른 커질 수도 있다고 제가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 네. 확실히 지금 내부에서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이 취해왔던 스탠스, 특히 내란에 대해서 취해왔던 스탠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산발적이고 개별적이긴 하지만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계신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민심이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꽤 하세요, 이제는. 예. 꽤 하셔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좀 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달라진 바닥 민심, 이게 이제 하나의 내부적 동력이 될 것 같고요.
바깥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쪽도 뭔가 변화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건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란의 사법적 종식을 위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부수적으로든 결과적으로든 국민의힘 저는 일부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사법적으로 정리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 외부의 여러 에너지들이 좀 뭉쳐지면 변화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형태로든 상황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게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 패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이제 책임론으로 이제 갈라지거나 또는 반대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야당으로서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뭔가 각을 세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것저것 그냥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예.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분들 내부에 결속력 있는 분파가 있다고 보지 마시고 예.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가지고 예. 설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치 왜 우리가 그 과학 배우면 막 그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에너지가 막 여기저기 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개별 의원님들이 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향성으로 모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개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란은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는 의원님들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조건이 응집력 있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고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법안이 됐든 추경이 됐든 아니면 인사에 대한 동의가 됐든 정말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진심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이제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전술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빌미를 줘서 그냥 생각이 똑같진 않지만 이거에 대한 반대로 일치돼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결속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일종의 원내 전략은 또 새로 짜셔야 되긴 할 텐데 아직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9월 10일, 13일 이렇게 선거가 치러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내 전략에 대한 토론은 좀 있어야 되는데 큰 기조도 지금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집단적으로든 야당이 된 거죠. 이제 야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큰 기조가 좀 잡혀야 됩니다. 네.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국정 운영이 너무나 저쪽이 폐쇄적이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대화를 저쪽이 거부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취해 올 수밖에 없었던 방향이 있었는데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이냐. 요거를 큰 틀에서 좀 저는 정했으면 좋겠고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조하에 거기에 어울리고 맞는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잡혀야 되는데 저희도 선거 그저께 치러가지고 정신이 아직 없는 상태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부도 지금 대통령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집기조차도 없다는 상황에서 약간 요 시간이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결을 잡는 게 참 되게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당장 일도 해야 되고 결도 잡아야 되고 또 그걸 위한 체계도 갖춰야 맞습니다. 되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유권자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때처럼 하셔라. 네.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해찬 의원님인가요? 저기 선거 때는 머리 꼿꼿하게 쳐들면 진다. 예전에 예, 했었던 바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선거 때 단 한 분의 유권자가 고마워서 하셨듯이 이 국정 운영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봐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이지. 네.
좋은 말씀이세요.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가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할 건가,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은 어떻게 대할 건가, 이렇게 해야 이런 입장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총리, 장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안정화된다. 이런 부분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 일을 처리할 때 그분들이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의 수순을 정리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항상 두 가지 스텝을 먼저 프로세스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일이 급하면 급한 대로 반드시 그 안에는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할 거냐를 사안마다 다 그걸 로드맵을 잡으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그 만화에 보면 그 목욕탕에서 연기가 뽀글뽀글 나는 거 있죠. 이렇게 꼬리 색에 달린 거.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다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6달 동안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게 엄청나게 불안한 심리 상태를 버텨왔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가 자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트라우마 상태에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히스테릭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6개월간 너무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하고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에 이 정책 과정을 디자인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언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미리 반드시 선제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국명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이런 요소가 생겨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방역 때 1일 보고 했잖아요. 그 모델을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미리 안 알려주는 건 당연했는데 물어봐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이것이 굉장한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미리 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알리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이 부분들을 꼭 굉장히 그거는 당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후보님 시절에 뭐 얘기 좀 나눠보면은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뭔가 큰 성과를 내고 하려면은 국회를 존중하고 특히 야당과도 대화를 좀 해야 야당의 정성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평상시에 대표 시절에도 잘 알려라, 널리 알려라, 성과는 성과대로, 과정은 과정대로 널리 알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기조가 좀 유지되면서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당도 좀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제 관습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서 그 인사의 행보를 통해서 결국 논란도 시작되고, 뭐 이른바 딴죽걸기도 시작되고, 또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실망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첫 인사 쭉 나오는 과정에서 얘기들이 그렇게까지 또 확 하고 붙고 있는데, 일단 인상적으로 보시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으신지, 현재까지 드러난 거에서는. 저는 첫 인사 기조는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정 운영을 하실 때 저는 키워드가 3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한테 안도감을 줘야 된다.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를 줘야 된다. 3가지거든요. 근데 일단 국회의원이었던 분들이 주요하게 지금 인사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들이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을 줘요.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략 저 사람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아는 거하고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예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신뢰거든요. 신뢰라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진 배치되는 게 주는 또 이점이 뭐냐면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다 받은 사람들, 그렇죠. 한 번 이상의 검증을 네.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역으로 뭐냐면은 새로운 인물을 인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예.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번 내란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보게 된 게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알려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쁜 짓 하기가 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갑자기 rumor 만들어서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새로 등장하는 분들은 아마 먹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 만약에 내놓을 거면 그 바로 팩트 체크 기능을 예. 해서 지난 대선 때 왜 가짜뉴스 팩트 체크 해가지고 바로바로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 시스템을 바로 탑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선들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나물의 그 밥이다 소리 들을 수 예. 있지만 필요하다. 예, 지금은 필요합니다. 예, 깜짝 인선은 외려 피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뭔가 퍼질 수 있는 루머에 대비해서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예. 대응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 예, 박 의원님. 지금 뭐 상황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처럼 6개월간의 공백이 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 망도 안 된다. 네. 프린터도 안 된다. 집무실에서. 뭐 네. 이런 상황인데 막 새로운 사람하고 또 대통령이 호흡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상황 판단은 정말 이 공백의 상황에서 빨리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게. 가자라고 해서 이제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상황상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신선함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뭐 파격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안 그래도 파격이었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더 파격적이고 더 신선한 걸 추구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봐요. 좀.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거의 그랬잖아요.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에는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호흡을 훨씬 낫다. 맞췄던 사람들과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국민들도 지금은 안정감을 갖고 싶을 맞을 겁니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박 의원님은 어쨌든 정책적 우선순위랄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제 TF 형식으로 이제 먼저 이게 긴급한 사안들의 이제 소방관들을 이제 투입하는 방식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대통령님이 당선되기 전날도 그렇고 당선된 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내란 종식이었어요. 예. 두 번째가 민생과 경제였고, 세 번째가 외교, 특히 한반도 평화 이런 거였고, 네 번째가 국민의 안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제가 보기에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제 이게 지금 초기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세팅이 된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민생 경제죠. 네.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내란 종식이나 이거는 아마 특검의 이런 제도를 새로 좀 구성해서 하는 방식을 쓰게 될 것 같고요. 요건 약간 국회 몫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나눠져서 국회는 이제 특검법 통과시키고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을 좀 초기에 해주면 될 것 같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외교와 민생, 특히 민생 요쪽을 좀 핵심적인 아젠다로 삼을 것 같다. 이런 예. 이 부분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괜찮게 좀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다죠. 이 나요. 네. 사실 그렇죠. 이것만 해도. 근데 이제 하나만 좀 네. 부과를 하자면 구조적인 제도 개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거는 이제 헌법 개정 문제까지 갈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법률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 개선 문제는 몇 달 정도를 두고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초기 단계에 반드시 배치돼야 되는 게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국민 설득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잡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되 프로세스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일단 두고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게 사람들을 또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작업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언론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설득 작업들을 하시고 특히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에 소재하시는 유권자들하고 접촉면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슈로. 뭐 지방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토론회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대학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토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요번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다니셨던 거가 일종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다룰 때 그런 방식을 원용하셔 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그 지방에 사시는 유권자들의 접촉면 자체를 그냥 상시적으로 확보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프로세스 디자인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전 정부에서 총선 때 전에 민생경제 투어인가요?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모델은 아닌가요? 예, 그분이 민생경제 투어를 하신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많이 듣고 또 그 속에서 또 설득해야 될 부분 설득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뭘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모르실 몰라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유권자들을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친숙했던 유권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쟤들이 왜 저런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원했던 거고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기 나오면 왜 빨리 안 해 이런 쪽에 가깝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작업들이 엄청 오래 걸려야 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거는 그래서 시기를 정해서 로드맵화해서 언제까지 설명하고 언제부터 입법 작업 들어가고 이게 안에서 잡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셨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효능감을 이제 빨리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로 했던 거 왜 빨리 안 해? 저거 막는 애들 또 그 이른바 무슨 과일 아니야? 이런 얘기로 이제 또 한참 시끄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미리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지지자라고 해서 그러면 다 우리를 아느냐, 당내 사정이나 또는 국회 사정이나 이걸 아느냐, 또 그렇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도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에 없이 좀 우리 당원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계시거든요.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과는 달리 알리는데 들어야 될 노력이 조금 절약된다? 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함의 정도도 높으니, 아예 거기에 적합하게만 딱딱딱 던져드리면, 예. 그렇죠. 오히려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절감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좀 해보죠. 뭐, 이건 제가 학자로서 갖는 좀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선이면 큼직큼직한 담론들이 나와서 시대 정신을 결정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밀어붙이고 어떤 부분은 타협해 가면서 하고, 이런 이제 판이 벌어지길 바라는데, 몇 번째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 기후대응이나 이런 것들 다 밀려 있는 상태인데,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다뤄주면서, 이게 이제 초기 그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래도 힘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혹시 좀 숨겨진 의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 키워드를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정당, 그 다음에 뭐 정부, 그 다음에 유권자 다 마찬가지로 집단적 재건 과정에 있어요.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가. 예. 그리고 세계 선거 역사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석만 제대로 해줘도 국정 과제. 이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마치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을 때 아무도 말 안 해도 무조건 과제는 IMF 극복이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도 인식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내란 극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IMF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인프라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IT 그때 혁명을 그래서 이 ICT 그 당시에 이제 공공 인프라를 깔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한 30년째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를 저는 정부도 그렇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회복의 언어보다는 재건의 언어를 쓰시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돌아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신뢰도 그렇고 사실은 바닥을 쳤습니다. 다 부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고요. 우리는 지금 집으로 얘기를 하면은 밑에 벽돌부터 새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뭔가에 그 돌아갈 수 있는 과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꾸 회복적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다 깨졌고 지금부터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적으로 잘 짓고 있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막 주춧돌 올랐으니까 이제 벽도 세워야 되고 지붕도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비전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안팎으로 가시밭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가시밭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유권자들의 인내예요. 참아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함께 참여를 하지만 이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참아주실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협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몇 달 지나면 짠 하고 이제 우리 집 복구돼가지고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입주하면 될 거야. 이런 착각들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집 없어요. 우리 집은 지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안팎으로 놓인 가시밭길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이 향후에 이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그때 IMF 극복 때 생각해 보시면 돌반지 들고 목걸이 들고 나오셨던 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회복이 아니다. 재건이다. 지난 이제 내란 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내란 행위가 굉장히 나쁜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거죠. 않습니까? 그래서 헌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닥으로 치닫게 만들고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5년 동안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게 헌재 결정문에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키고 신뢰를 복원하고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훼손된 국민주권을 우선으로 한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고 동시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듣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어떤 혜택과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있는 얘기야. 우리가 같이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계속 정책 과정에 초대해야 되거든요. 초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후위기 말씀하셨죠. 이거는 생활 환경이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동법이나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사각지대 행도 바꾸는 것도 어마어마한 제도 변화죠. 연금이라든지 복지도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한 과제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저희가 5년 동안 또 미룬다. 야, 이거 표 떨어져. 이거 어려워. 이거 욕먹어.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또 5년 미룬다. 저희야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라가 결단날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같이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예. 그렇다면 굳이 말하면 이제 두 분 말씀 보면 이런 거네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금 같은 그런 미래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거냐라든가 이른바 기본 담론이라든가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완전히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건에 이르기 위한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죠. 나는 최대한 노력할 테니 당신들도 관심을 가져주셔 듣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필요한 상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 내도록 썼던 언어가 네.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언어가 이분이 하도 반복적으로 써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거의 세뇌가 됐어요. 그런데 네. 첫 제목도 국민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버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국정을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취임사에도 라고. 사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자면 말로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국민이 하는 국정이 뭔지에 대한 컨텐츠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후위기 극복을 할 때 정부는 이거를 하고 기업은 이거를 하고 국민 여러분은 이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합해져야지만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노동 부분도 사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부 다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이 사회보장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총인구 감소를 반영해야 되는 게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동시장의 엄청난 파편화 조건 속에서 모든 사회보장 인프라를 재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약간 손해를 볼 거고 누군가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연대의 힘이나 합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갈 때도 다 정부는 이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국회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은 이렇게 도와주시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 나가면 우리가 이 길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국정의 언어가 다양한 주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해드리겠습니다. 아가 아니고. 예. 그냥 뭐 아이디어 수준이긴 한데 뭐 국민분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도 좀 같이 공부하자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생각 들고요. 예. 왜냐면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과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의원들이 움직이는 건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치적 미래와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껴야 사실 그 자리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쪽에 유인들을 줄 수 있을까? 이 각 이른바 스테이크홀더들인데 그들에게 업무 과제도 부여하고 얘기도 듣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당신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문제로 좀 논의하고 싶은데, 이른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갈등은 이제 통합으로 이끌고, 뭐, 화해로 이끌고, 뭐, 협치로 이끌고, 예, 너무나 관습적인 언어여서 이게 그냥 대충 뭉개고 갑시다라고 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통합이 필요하죠. 말씀처럼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가능한 일들인데 이거를 흔한 통합 담론이라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담론으로 바꿔내면 이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잘 만드시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건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 정책 과정의 디자인을 할 때 네. 모두가 같이 합시다. 컨셉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재건의 경로로 들어가는 거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네.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엎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죠, 뭐. 그러면
넘어지면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금방 사과하면 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6달도 버텨낸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심하고 맡겨도 되느냐라고 네. 하는 거고 내가 어디까지 하면 결과가 나오느냐 네. 라는 정도의 마음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다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민주정부들이 그거를 못했어요. 같이 합시다. 말로는 뭐 국민이 먼저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뭐 시민이 주체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다들 뭐냐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는 언어나 과정 디자인밖에 못했어요. 사실상 그렇죠. 예, 굳이 말하면 케네디보다 나은 버전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케네디 그 말 들을 때 살짝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런 걸 준비했으니 같이 합시다. 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떨까. 예, 예. 이런 말씀이신데 막 계속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아,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이제 정치의 그 모습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는 자부를 하는데, 음. 이게 이제 또 정치적인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맞아요. 네. 사과하면은 그걸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빌미를 그걸 잡는 거죠. 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고위원 되고 이랬을 때, 함부로 잘못했단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얘기예요. 예. 너 평상시에 사과 잘하던데 하지 마.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거 같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과실산정 손해본다고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약간 그거 국민을 바라봤을 때 사실 해야 그거보다는 되거든요. 인정하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사람한테 신뢰가 가지 잘못했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한테 신뢰가 가질 사람은 그럼요.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지금 특히 해보죠. 정치적으로도 그게 이득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 세력들의 그 어마어마한 뻔뻔함에 질려 있어요, 지금. 네.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고, 하고 잘못해도 잘못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국민들한테는 어떤 상처가로 남아 있냐면은 모욕감이에요. 맞아요. 예.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보는 것 같다. 네. 우리를 막 개돼지로 보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욕감이 지금 상처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지금 치유해 나가면서 이 재건의 과정을 가야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편으로는 일이 되게 만드는 효율적인 정부나 국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생살이 드러나 있는 예. 이런 유권자들을 치유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사과도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네. 그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흔한 정치구도가 이른바 정치보복과 이냐 협치냐 또는 뭐 정치보복이냐 갈등이냐 또는 통합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정치판도 판을 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내란 극복을 해야 될 거 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같이 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말인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어느 하나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예, 청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봐라. 이게 같이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종의 사보타지를 위한 알리바이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서복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설명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걸 잘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 오해를 낳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대한 좀 할 거면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중심. 그런 부분은. 오히려 끌고 막 더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내란 극복은 신속하게. 네. 그리고 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예. 서 교수님. 내란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자들은 저항을 많이 할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려면 그 설명의 공간, 이른바 공론장이 필요한 건데 잘 안 열어줄 것 같거든요. 기성의 언론들은. 예. 분명히 부딪히고 있는 문제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른바 신생 매체들로만 돌아다니면서 뭐 대통령이 된 이상은 다시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예. 결국 기성 언론들과 접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매체 창구들도 만들고 아까처럼 이렇게 골목길로도 가고 이제 이런 정말 바쁜 일정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이제 그 열어젖혀가는, 재건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시는지, 박주민 의원께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시민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집단적인 지혜와 지성 플러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설명 및 설득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뭐 정부도 정부지만 당도 무한히 뛰어다니고 무한히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 말씀드린다면 그런 과정과 그런 판이 열렸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복훈 교수님 어떤 부탁 내지 경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뭐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따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 꼭 시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자. 칭찬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못 느끼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지난 6개월의 내란 과정을 버티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았던 이 상처가 있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모욕을 매일매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두가 분노와 화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치유의 과정을 겪지 못하면 작은 문제도 아주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돌봄을 하는 기분으로 언어도 쓰고 그 다음에 살펴봐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지금도 이제 날선 언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날선 언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야 부울경은 안 되겠네. TK, PK는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좌절감들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여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서로 좀 챙겨주고 대신에 언어는 좀 조심해서 쓰고 이런 이 서로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봐줄 수 있는 시선으로 이 시간을 같이 버티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잘 극복한 거고 이제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 막 조바심 내면서 이제 누구 탓하고 왜 안 되냐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으로 알리바이 삼는 거는 저분들이 하는 일이죠. 위에 계신 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거가 끝났고 이제 새 정부는 바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나왔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또 어디선가는 아마도 먼저 많이 터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제대로 극복해낸 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겪고 미리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그려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으로 앞으로의 기간들을 여러분들 더 잘 버텨주시고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의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토론의 장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이어주세요. 이 텐션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게. 쫙 들고 가야 선배. 아, 이거 저 링크 나오면 제가 링크 대통령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론. 약간 전에 것도 보신 것 운동하네. 같아요. 요거 저 방송되거나 일주일이가 2주일이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간의 정치 현장에서 남발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실제 그 진정한 의미하고 꼭 연결이 돼서 유권자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를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저희 책이 활용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